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로 부동산, 주식, 재테크 이야기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밥을 먹으러 만났어도 처음엔 그냥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야, 너 무슨 주식 샀어? 너도 주식해? 너는 왜 안 해? 이렇게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은 요즘 이런 한국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진짜 자주 한다. 다들 재테크에 너무 진심인 거 아니냐. 실제로 외신에서도 한국 젊은 사람들이 돈을 불리는데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게 신기하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대요. 자, 한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던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 돈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는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혹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처럼 뭔가 여유롭고 상식적으로 갖춰야 할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넓은 아파트 갖기, 월급 많이 받기, 자동차도 좋은 거 타기와 같은 기준이 바로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돈 안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좀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잘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열심히 투자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굴리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돈 관리 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 보려고 해요. 부모님 세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투자에 뛰어들었는지까지요. 다 듣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한국 분들은 어릴 때 이 동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금하면 결국 큰 돈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한 시대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게다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로 무려 30만 원을 주던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30%. 와, 요즘 같으면 주식에서나 보던 숫자인데 과거 한국에는 이런 적금이 진짜 있었대요. 그 뒤로도 19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 예금 금리가 20%를 넘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엔 그냥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돈이 금세 불어났답니다. 이건 2030 세대의 부모님 세대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아예 나라에서 저축을 권장했대요. 9월에는 저축의 날도 있어서 온 국민이 돈을 모으자고 캠페인을 했고요. 저축을 해야 나라 경제도 살리고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킨다. 이렇게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절 한국 사람들은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살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건요, 돈을 아끼려고 정말 독하게 절약한다는 뜻이에요. 사고 싶은 것도 참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죠. 왜냐하면 아끼는 게 곧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아주 명확한 성공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면 집도 사고 자산도 쌓을 수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얼마 전엔 그 시절을 살아온 한 연예인이 자신이 30년 전에 가입한 적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분의 적금 이자율도 20%짜리래요.
솔직히 저라도 해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은행에 가면 이율 잘 쳐줘야 한 4% 정도거든요. 와, 20%라니 정말 주식도 아니고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여러분 나라에선 어떤가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요? 한국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역시 이 저축을 장려했던 기간인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 기간에 많이 뛰었더라고요. 1960년대와 비교하면 1990년대까지 저축률이 무려 7배 넘게 증가했대요. 그리고 저축하는 것이 내일의 꿈이다. 이런 말들이 담긴 홍보 책자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아끼는 게 미덕이다. 이런 생각이요. 이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연령대별로 다양한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한 상품이 생겨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대를 위해서 월 저축 한도가 한 30만 원인 적금도 있고요. 청년들이 몇 년간 돈을 부으면 나머지 돈은 정부가 완성해주는 그런 적금도 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미리 부모가 적금을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무작정 한 통장에 다 넣어두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적금이 있겠죠. 적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넣는 저축 방법이잖아요. 나는 매달 1일에 30만 원씩 1년 동안 넣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중간에 돈을 빼기보다는 만기까지 채워서 이자와 함께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게임처럼 즐기기도 해요. 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첫 달에 10만 원짜리 1년 적금을 하나 들고요. 둘째 달에 또 10만 원짜리 1년 적금을 새로 들고 이걸 12달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부터는 매달 만기가 돌아오면서 목돈이 차례차례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에만 있는 문화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청약통장이에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한국에 아파트 진짜 많잖아요. 한국은 땅은 좁은데 살 사람은 많으니까 면적 대비 여럿이서 살기에 효율적인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가 지어질 때 아직 완성이 덜 되었어도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파는 분양이라는 것을 미리 하거든요. 새 아파트 들어가서 내가 살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처럼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아파트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값이 치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손을 좀 댑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정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집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살 기회를 줘요. 왜? 나눠서 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제도는 나라가 지은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지은 아파트에도 다 적용돼요. 이게 한국의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럼 집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누구한테 먼저 팔지 어떻게 정할까요? 점수를 매기고요. 추첨을 해요. 예를 들어 집이 없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청약 통장에 돈을 얼마나 오래 넣어왔는지를 점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사에 참가하려면 무기 하나는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무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나 이 아파트 살 자격은 됩니다 하고 줄을 서기 위한 통장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이 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둬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2,644만 좌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2,600
44만. 갓난아기랑 어르신 빼면 사실상 어른은 거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뭐 부모가 아기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청약통장은 모두가 갖고 있는 거의 국민 통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돈은 다시 공공에서 집을 짓는 사업에 쓰이게 된답니다. 근데 한국이 마냥 순탄하게만 잘 산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돈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예요.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어낸 나라인데 1997년에 한국이 갑자기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되는 위기를 맞았어요. 잘 나가던 큰 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나라가 결국 외국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IMF라는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렸고 이걸 IMF 사태라고 불러요.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었어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는 건 물론이고요. 다니던 회사가 통째로 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들이 차마 가족한테 말 못하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서 공원이나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될 정도예요.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외국 사람들이 진짜 놀란 일이 있었어요.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집에 있는 금을 들고 나와서 은행 앞에 줄을 선 거예요. 금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요. 결혼 반지, 아기 돌 반지, 장롱 속에 모셔둔 금 부치까지요. 싹싹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와서 열흘 만에 100만 명 넘게 참여했고요. 그렇게 모인 금이 200톤이 넘었대요. 상상이 되세요? 내 결혼 반지를 나라를 위해 내놓는다는 게요. 그렇게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한국은 빌린 돈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갚았대요. 한다면 하는 한국인들, 대단하죠? 그래도 그 충격 여파는 정말 오래 갔어요. 사업하시던 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국 사람들 마음에 한 가지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안전한 자산이 있어야 한다. 내 집은 꼭 마련해 둬야 한다. 이게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기댈 수 있는 내 것을 만들어 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이게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내 집 마련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돈도 잘 모으고 좋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 돈을 모으면 된다는 공식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게 지금 2030 세대한테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려요. 전 세계 청년들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집값이 월급만 모아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올랐거든요. 한국,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그래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줄일 거 줄이고 차곡차곡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지금 젊은 세대는 당장 눈앞의 생활만 잘 영위해도 괜찮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태어난 배경에 따라서 잘 사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좀 씁쓸한 신조어가 생겼어요. 왜 영어에도 born with a silver spoon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도 이걸 수저에 비유하는데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로 부르고 요즘은 더 세세하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등급을 나눠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노력만으로 계층이 안 바뀐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자, 상황이 이러니까 그 국민 통장인 청약 통장마저 흔들린대요.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거 들고 있어봤자 당첨도 안 되고 당첨이 돼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 하면서 통장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대요. 부모님 세대의 공식, 성실하게 모으면 집 산다가 깨진 건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때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집값은 월급으로 못 따라가지. 은행 이자는 옛날 같지 않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쫙 퍼졌어요. 이제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이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일하는 동시에 내 돈도 어딘가에서 따로 일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투자에 손을 내기 시작하죠. 2020년쯤 이런 생각이 폭발했대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주식 시장이 확 무너졌을 때잖아요. 그럼 보통은 다 무서워서 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혹은 큰 기관들이 다 팔았대요. 근데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사들였대요. 왜 그럴까요? 한 심리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옹지마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세옹지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돌고 돈다는 옛말이에요. 지금 나쁘면 곧 좋아질 거고 지금 좋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떨어졌으면 언젠간 다시 오른다 하고 굳게 믿는데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더더욱 이걸 믿게 된 거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때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언젠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좀 값이 확 떨어졌을 때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리고 마침 요즘 한국 투자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요.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이 반도체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 전체가 같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거든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러다 보니 요즘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은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회사 주식을 합쳐서 삼전닉스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의 삼전이랑 하이닉스의 닉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도 삼전닉스 주주야? 하고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만 사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부르거든요. 큰 기관에 비하면 개인은 개미처럼 작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양으로 유학 간 개미,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서학개미들이 제일 사랑하는 건 요즘에 단연 엔비디아죠. 사실 저도 틈날 때마다 주식창을 확인하는 개미예요. 몇 년 전부터 주식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투자를 했었는데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주식 뉴스도 봤었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식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는데요. 요즘은 장이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딱히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 있으니까 괜히 뿌듯하고 밖에서 그 기업을 우연히 보면 내 자식처럼 기특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하는 젊은 사람도 정말 많아졌대요. 한국에서
코인 계좌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3명 중 1명은 코인을 하는 거네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러니까 이제 세대를 불문하고 어딜 가나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좀 무서운 현상도 있어요. 바로 영끌하고 빚투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줄임말이에요. 가진 돈을 탈탈 털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빚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넣은 금액이 2025년 말에 사상 최고를 찍었대요. 주식이 요즘 오르니까 잠깐만 빌려서 투자하고 뭐 돈 벌어서 갚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남잖아요. 이 투자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도 다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뉴스를 틀면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 뭐 어디 주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만 가만히 있으면은 좀 뒤처질 것 같은데 하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님 세대처럼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절감한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세대랑 달라져야 한다. 우리 월급만으론 안 된다. 이렇게 각성한 젊은이들이 투자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요, 부모님 세대가 적금 통장을 들여다보던 그 자리에 주식 앱이랑 코인 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자, 지금까지 모으고 굴리는 이야기를 했으면 이젠 쓰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도요, 지난 10년 사이에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변했거든요. 이거 따라오시면 한국 신조어 공부도 한 번에 되실 거예요. 처음엔 가성비였어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죠. 싼데 성능이 좋은 거. 그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쇼핑할 때는 제일 싼 상품을 산다든지, 뭐 마트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 많잖아요. 그런 걸 산다든지 하죠. 그러다가 가심비로 넘어갔는데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이에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운지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성능보다는 기분이 조금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확행이 떴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사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말에서 왔는데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순간을 챙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쓸데없는 물건일지라도 행복해지기만 한다면 소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욜로도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미래를 위해 무조건 참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위해 쓰자는 거예요. 갑자기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퇴사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더 세지면 플렉스예요. 이건 원래 힙합에서 온 말이죠. 돈이나 비싼 물건을 자랑하듯이 화끈하게 쓰는 거예요. 이번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고가의 물건을 그냥 질러버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 탕진잼이라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탕진하는 재미, 돈을 다 써버리는 그 재미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화끈하게 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확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는데요. 플렉스, 욜로 이런 건 그냥 촌스러운 게 됐고요. 요즘은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무지출 챌린지는요. 하루 종일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영원 쓰기에 도전하는 거죠. 뭐 점심은 집에서 싸가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요. 심지어 요즘은 거지방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 오늘 이것밖에 안 썼다 하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좀 썼다. 그러면 그걸 도대체 왜 사요? 하면서 막 혼내주는 그런 방이요. 그리고 최근엔 거지맵도 나왔대요.
내 주변에 아주 저렴한 식당들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맵입니다. 스스로를 거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짠돌이처럼 절약하자는 거죠. 짠테크라는 말도 있어요. 짠돌이랑 재테크를 합친 건데요. 뭐 앱으로 광고 보고 포인트 모으고 혹은 걷기만 해도 돈을 주는 앱을 쓰거나 이런 푼돈을 알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데이터로도 이런 변화를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플렉스랑 욜로를 사람들이 언급하는 양은 줄었는데 이 무지출이랑 무소비, 심지어 무소비예요. 무소비를 언급하는 양은 85%나 늘었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야 화끈하게 쓰자 해서 한 푼도 쓰지 말자로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이어서 요즘은 요노족이라는 말도 나왔대요. 욜로가 You only live once였잖아요. 요노는 You only need one.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단 하나의 실용적인 소비에 집중하는 알뜰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완전히 둘로 나눌 순 없죠.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에는 화끈하게 돈을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많이 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소비 패턴은 확실히 몇 년 전과는 달라요. 자, 투자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해요. 바로 월급 말고 다른 수입을 만드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드 기기 유행을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N잡러라는 말이 있답니다.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을 말해요. N개의 잡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는 배달을 한다든지 주말에는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전자책을 판다든지요. 이 부업 열풍이 한때 불다가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느낌이에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직장인의 79%가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대요. 이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나도 부업 하나 해볼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요. 이 월급 하나만 믿고 있기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벌어두자 하는 마음이 커진 거죠. 그리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해요. 이 엔잡러랑 같이 다니는 말이 파이어족인데요. 파이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뤄서 일찍 은퇴하자는 거예요. 젊을 때 독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늦어도 40대에는 일을 그만두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다 늙어서까지 회사에 매여 살기 싫다. 난 빨리 돈을 모아서 자유로워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보면 몇 살에 몇 억 모으기, 직장인이 몇 년 만에 몇 억 모은 법 이런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와, 한국 사람들 진짜 돈에 진심이다. 다들 돈을 잘 굴리나 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열풍 뒤에는 불안이 깔려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을 벌고 싶어서라기보단 뒤처지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 FOMO라고 하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요. 누구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옆집은 집값이 올랐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도 일단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20대, 30대 투자자들은 투자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어요. 50대 이상은 투자하면서 설렌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다 같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집을 사다 보니까 집안의 빚이죠. 가계 빚이 진짜 위험할 정도로 많아졌대요. 한국의 가계 빚이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90%를 넘는데요. 전 세계 평균이 60% 정도인 걸 생각하면 한국이 확실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좀 복잡해요. 한쪽에서는 투자 안 하면 바보다. 돈을 벌어야지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다가 다 잃으면 어떡해. 그냥 아끼는 게 답이야 하고요. 무지출 챌린지랑 영끌 투자가 같은 시대에 동시에 유행한다는 게 사실은 이 불안의 양면이에요. 요즘 흐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주식 같은 금융자산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대요.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였는데 요즘 세대는 집은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차라리 주식으로 굴리자는 거예요.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젊은이들이 집을 포기하고 주식으로 몰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확실히 저도 주식이라고 하면 당장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이라고 하면 뭔가 좀 먼 미래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주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큰 그림을 정리하면 한국은 원래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축의 나라였는데요. 성실하게 모으면 집을 사고 자산을 만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집값이 월급을 너무 앞질러 가면서 그 공식이 깨졌고요. 이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업으로 다들 뛰어든 거예요. 저축하던 나라가 투자하고 또 빚도 많은 나라가 된 거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고 굴리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돈하고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돈을 굴리다. 제가 계속 말했죠? 먼저 굴리다가 뭐예요? 공을 굴리다.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을 굴리다. 이렇게 뭔가 동그란 걸 대굴대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굴린다고 하면요. 돈을 그냥 통장에 가만히 두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더 크게 불리는 걸 말해요. 주식에 넣거나 예금에 넣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눈덩이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작게 시작한 돈이 구르고 굴러서 점점 불어나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 돈 그냥 두지 말고 좀 굴려봐. 저는 여윳돈을 주식이랑 예금에 나눠서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쟤는 돈을 진짜 잘 굴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칭찬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안 굴리고 그냥 통장에 두기만 하면요. 요즘 한국에서는 돈을 썩힌다고도 하는데요. 마치 음식이 썩듯이 돈이 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좀 느껴지시죠? 돈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굴려야 하는 것.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도 청약통장 같은 그런 특별한 통장이 있나요?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열풍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티끌 모아 태산처럼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돈을 굴려서 불리는 스타일이에요? 댓글로 여러분 나라의 돈 관리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